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UST 함께하는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전략기획팀장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UST에 있어 아주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UST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해보고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서 첫 발을 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정책 포럼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어 UST가 연구소 기반 대학원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의 주제는 UST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UST에 몸담고 계신 분들, UST를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현재 US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30분 정도 포럼이 이어질 텐데요.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다양한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 UST 김희환 총장님과 정책포럼 추진위원장이신 조금원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희환 총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장 맡고 있는 김희환입니다. 12월을 앞두고 겨울을 이렇게 재촉하는 듯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UST 정책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계식 국가과학기술유공자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최희은 원장님, 그리고 내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ST가 올해로 이제 설립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직원분들의 책임감과 학생들의 정진, 그리고 설립연구기관의 관심과 지원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UST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앞으로 UST는 2년 뒤면은 설립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 올린 경험과 노력, 그리고 성과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성년이 되는 2023년에 UST는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UST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UST의 동문으로서, 그리고 교원으로서, 그리고 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기업으로서 바라본 UST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UST의 변화와 혁신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UST 발전을 이끌어오신 설립기관장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UST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UST는 역사는 짧지만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평가와 함께 대학원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T는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주어진 사명을 넘어서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UST는 계속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발한 UST 정책 포럼이 UST의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희환 총장님의 기획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포럼 추진위원장이신 조구면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UST 함께하는 정책포럼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키스트 캠퍼스의 조금원입니다. 사실 오늘 총장님께서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추진위원회를 맡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배려해 주셔서 또 우리가 진행해온 일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UST 정책 포럼을 준비하면서 오래됐습니다. 총장님께서 식사하는 자리나 또 이렇게 뭐 대표 교수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UST가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어떤 동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들은 많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오늘 그 참여하신 여러 포럼 추진위원분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감사한 거는 되게 열심히 이게 내일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UST의 소속이면서 또 아니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 1회 포럼이 이렇게 성황리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1회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포럼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UST가 18년 동안 여러 혁신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과학기술이 급변하게 변하면서 UST도 변화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동안 UST 내에서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는 UST 밖에서 바라보는 분들, 또한 우리가 놓쳤던 아주 중요한 분들, 출연연 분들, 또 출연연 관계자분들, 학생, 교원, 그리고 UST의 수요를 제기하시는 산하기관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는 말을 떠올려 봤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알을 깨는 노력을 통해서 UST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장점과 또 약점, 또 개선할 점, 미래의 비전을 끄집어내서 다 함께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발전하는 그런 모델을 20주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그 일환이 이 정책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발점에 서 있는데요.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포럼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전됐다,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기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저는 대표 교수님들하고 여러 교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작을 같이 했으면 끝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끝을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포럼이 저희가 1회를 시작을 하지만 내년도에 2, 3, 4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얘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럼 위원분들이 그걸 잘 반영해서 정말 숙고해서 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민계식 위원장님, 또 키스트의 최윤 전 원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석현광 본부장님, 또 박기범 선임위원님, 사실 찾아뵙고 일일이 얘기를 나눴을 때 사실 기대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도움,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구면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제1대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되신 바 있는 민계식 현대중공업 전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ST 설립 20주년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제1회 UST 정책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이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큰 영광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뜻깊은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의 자세에 대한 제 평소의 생각을 15분 내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산업계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경영자라기보다는 과학기술자요 발명가로 알려져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여 건의 국내의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2008년 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선정된 과학기술 유공자, 국가과학기술 유공자 32명 중 1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24분은 이미 작고하셨고 8분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만 거동을 할 수 있는 분은 4분밖에 되지 않아서 이 4사람이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산업계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낙후된 현황을 절감하고 내 전문 분야에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제일로 만들겠다는 꿈과 이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과 이상을 품고 외국 융합과 외국의 대기업에서 산업계 경험을 쌓은 후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모교에서 교수로 오라는 초청을 여러 번 받았으나 마다하고 산업계를 고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계한 것, 내가 연구한 결과가 제품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산업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70세가 넘을 때까지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학술 활동과 발명을 해왔으며 제 발명으로 신제품도 개발하고 신사업도 창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시 저의 목표와 모토는 항상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세계 최고, 그게 제 목표고 제 모토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 조선일보에 현재 우리나라는 69개, 69개 품목의 세계 인류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 중에서 34개가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과장한다고 할지 몰라서 제가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 보여드리는 34개가 제가 직접 개발한 세계 인류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초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조선해양 강국이 되었고 제가 경영하던 회사는 압도적인 세계 제1의 조선해양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청년 시절의 꿈과 이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기하학과 천문학을 필두로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 피타고라스, 플라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우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학자에 의해서 철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서 서구에서는 과학기술을 철학적인 자세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본은 일종의 존경심에서 과학기술을 받아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경제 개발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는 조선시대의 산업공상의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런 걸 경험했죠.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자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기초과학기술이나 원천기술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은 당장 부와 편리함을 주지는 않으나 실용적인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 기반 기술을 제공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학문과 사회를 몇 단계 끌어올리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력과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 자신 제조업 분야의 산업체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만 제조업의 핵심은 고맙습니다. 제조업의 핵심은 연구개발, R&D입니다. R&D 없는 제조업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최적화하고 있는 경영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불황이 오죠. 그러면 불황을 타개하거나 사업의 성장 또는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기법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경영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신제품이나 신기술 그리고 신사업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세포가 증식되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제조업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계속 개발되어야 경쟁력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R&D 없이 됩니까? R&D가 핵심입니다. 오늘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며 격동의 발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에도 지나친 전문화 또는 세분화에 대한 반성으로 전문 분야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으며 융합형의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AI 로봇인 로보사피엔스하고 공존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로보사피엔스는 우리보다 기억력, 정보처리, 계산 능력, 운동 능력 등 기능적 측면에서 인간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대이므로 인간과 로보사피엔스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속단하기도 어렵고 속단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연구하고 교육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2007년 11월 영국의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를 발표했는데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의외였습니다. 대부분이 과학자일 거라는 제 예상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자로는 뉴턴과 아인슈타인 단 2명뿐이고 그것도 순위가 6째와 꼴찌 10번째였는데 네이처가 영국 잡지가 아니었다면 아마 뉴턴이 제일 끝번에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 그렇게 선정을 했느냐? 네이처지에서는 선정 기준이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하면서 향후 교육의 핵심은 문화적 창조력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버드대 27대 총장인 로렌스 서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천재 집안에서 태어난 천재입니다. 그분의 삼촌과 외삼촌, 친가와 외가의 삼촌들이 전부 경제학상 수상자이고 20세 때 MIT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8세 때 하버드대 최연소 정교수, 44세 때 미국 재무장관, 46세 때 제27대 하버드대 총장이 된 천재인데 이 로렌스 서머스 총장이 하버드대를 과학혁명, Revolution in Science, 과학혁명의 중심지로 이끌겠다고 하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면서 하버드대의 과학기술 교육 방침을 제정했는데 첫째가 기초교육 강화, 둘째가 유연한 두뇌, 셋째가 문화인식 제고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느낀 바로는 제 전공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물리학의 기초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금속은 어떻게 돼서 특성이 바뀌고 이런 것도 잘 알아야 하고 제가 가장 애로를 많이 느낀 점은 제가 화학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수집해서 이것을 다시 연료화 만드는 것을 화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하는데 촉매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무슨 촉매를 써야 좋을지 제 화학을 열심히 하는 걸 참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기초 이런 과학 지식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은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만 과학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과학기술을 인류의 관점에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그래야만 인간다운 미래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기술자의 국가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주 역할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과학기술인의 사명과 역할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을 문화의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힘써야 하는 한편 과학기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그러한 국가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인은 직접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즉 사회 인프라 구축, 안전 문제,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에 대한 문제까지 적극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향상하고 정착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정계, 관계, 학계, 산업계, 언론계, 문화계, 각계 각층으로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학기술 본연의 길에 가장 많이 진출하겠지만 정계에 진출해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관계에 진출해서 올바른 관리를 하고 산업계에 진출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언론계, 문화계 등에 진출하여 전 국민의 과학 마인드를 제고하고 정착시켜 가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훌륭한 과학기술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기술 또는 과학 지식과 99가지의 사려 깊은 현실 인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UST가 과학문화의 중심이 되어 각계 각층에서 큰 역할을 하여주기를 기대하며 또한 그런 인재들을 배출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1회 UST 정책 포럼을 축하하며 변변치 못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UST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과학기술계 후배들을 향해 뜨거운 애정을 담아 축사를 해주신 민계식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UST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UST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목적 아래 지난 18년 동안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UST에 대한 내 외부의 시각과 진단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는
UST 키스트 스쿨 대표 교수를 역임하신 석형광 키스트 연구조정 기획본부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의환 총장님께서 UST 내부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UST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조 발제를 해달라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에 키스트 대표 교수를 하고 그 후에 이제 UST를 잠깐 떠나 있어가지고 약간 뭐 내부자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입장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UST의 설립과 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ST가 설립된 것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설립권과 마련되었고요. 교육 목표는 학제 간 신생융합기술 분야의 현장 중심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교육 목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개교하고 제1회 입학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제1회 학위 수료식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2020년에 제5대 김의환 총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설립 당시 배경은 저 아래 교육 패러다임 출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그 대학이 공급자 위주의 교육과 이론 중심의 보편적 전문 교육 그리고 범용성 인재 대량 양성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당시에 이제 많은 어떤 수요자 중심의 그 교육, 그 다음에 연구와 교육이 일치화된 현장 교육,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응용 능력과 산업 현장 적용 능력이 갖춰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당시의 어떤 교육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UST가 담당하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UST는 32개 국가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UST에는 이제 국책 연구 프로젝트에 많은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첨단 연구시설 인프라, 수프컴과 전파망 환경, 나로 케이스사 같은 대형 연구 인프라들이 교육에도 역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 박사 인력 풀, 즉 교수를 이제 출연인의 연구자들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인재들이 교수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수가 한 1대1 정도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산업 현장의 실천 경험을 바탕해서 커리큘럼이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국가적인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들의 근로계약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학생이 이제 안정적인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UST는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보면 세례 1저자로 UST 학생이 논문을 게재했고요. 2016년에는 사이언스, 2020년에도 사이언스에 UST 학생이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국내 최정상급의 성과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3D 인터넷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세계 논문 등재는 6위이고요. 사물 인터넷은 국내 1위, 지능형 로봇 분야는 3위,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국내 2위, 타의 추종을 불허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취업 현황도 보면 한 83.7%가 국내에서 한 3위권의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키스트의 예를 든 건데요. 키스트에는 다양한 이제 학생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연 협동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연구는 키스트에 와서 하는 학생들이고요. 학연 특화는 키스트와 인근 대학이 같이 설립한 대학원 또는 학과에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연수생은 주로 뭐 서울대나 어떤 메이저 대학의 이제 대학원생이 키스트웨어스라는 경우고 UST는 사는 이제 키스트 스쿨 학생인데 보시면 이제 학연 협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UST에 들어가는 입학한 학생들이 비슷합니다. 지역의 거점 대학 출신이거나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출신인데 실제 그 성과 면에서 보면 학연 협동하고 UST는 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UST의 교육 효율성이 뭐 비교 안 되게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1인당 키스 스쿨 학생들이 쓰는 논문 편수를 나타낸 건데요. 2018년에 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증가해서 한 5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키스 스쿨 자체 졸업 요건을 약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설명드린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연구소 대학 UST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연구소가 어떻게 석박사 교육을 담당하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박사 학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한테 박사 학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 기존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는 연구 행위가 바로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보였을 때 박사 학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박사학위의 본질은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연구 환경이 잘 구성이 된 연구 주체는 그러니까 석박사 교육의 강력한 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규 대학이 석박사 교육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한 95% 이상의 석박사가 정규 대학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 여건이 갖춰진 기업들, 그 다음에 연구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이제 협력하여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만 되게 이제 예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말씀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석박사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연구소 대학도 각 국가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연구소 대학은 국가마다 다 정체성이 다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구는 연구소에서 하거든요. 대학에서 하지 않습니다. 기초 연구는 막스 플랑크에서 하고 산업화 연구는 프라우프에서 하고 대형 거대 공공 연구는 헬무트에서 합니다. 그럼 그 연구소가 운영하는 대학도 이제 그 기관의 연구소 기관의 정체성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연구소 대학은 어때야 될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출연연 또는 연구소와 UST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키워드는 뭔가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가적인 사회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연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UST도 이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전력 공급 체계를 보면은 이제 기저 전력, 미들 전력, 피크 전력 이렇게 나누는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이런 건데 기저 전력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거고 시기별로 이제 계절별로 이제 수요가 좀 많은 거는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거고 피크 전력은 엄청나게 갑자기 이제 전력수가 생길 때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그 피크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테믹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 기저 인력을 그러니까 모든 그 학문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인계 수준의 그 석박사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UST와 같은 미들 인력 공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수요와 연동시켜가지고 유연하게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피크 인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이나 어떤 지방에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중심이 되거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국가 고급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는 이제 대학, 그다음에 UST, 그다음에 이제 기업 대학이 뭐 스스로 어떤 본분을 망각하고 막 되게 혼란스러운 어떤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AI 뭐 1만 명 필요하다. 근데 이걸 막 대학에다가 학과를 만든다? 학과 만들어가 인력 공부하는데 5년, 10년 걸려요. 5년, 10년 지나면 AI 그때도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근데 지금 이미 보면은 연구자들이 대부분 이제 스스로 이제 패키지화되어 있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앞으로는 다 이제 MS 오피스처럼 파워포인트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단 말이죠. 10년, 20년 지나면 그 학교에 만들어진 AI 학과 있는 그 교수들이나 교육 인프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전혀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UST는 그러면 지금 당장 AI 인력들이 필요하다면 왜 빨리빨리 대응 못하냐 이거죠. UST도 잘못하는 거고 대학도 잘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대학에서 실무 인재 양성하겠다. 그러면 실무형 인재 양성을 엄청나게 거대한 어떤 교육 연구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학에다 이거 막 만드는 게 또 국가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효율성이 있는 거냐라는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좀 국가적으로 시스템ik하게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하고 각각 역할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대학도 상황이 좋지 않고 UST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OECD 한 평균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OECD 대비해가지고 민간 저 파란 색깔을 표시한 건데요. 저 파란 색깔이 이제 정부 투자 비율인데, 그러니까 대학 이상, 전문대학 이상의 투입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민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투자를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학생들의 입학금, 등록금에 의존해가지고 대학을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 계속 줄어들잖아요. 대학 정원을 이미 더 수요보다 공급이, 그러니까 뭐죠? 대학 정원보다도 지원자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대학에 안 가면은 등록금을 못 받는데, 그러면은 대학의 예산은 지금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대학은 엄청나게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UST는 그럼 안전하냐? 이 지원자 인력표인데 21년 하고 이제 22년 전반기까지 그 지원자 데이터를 내놓은 거잖아요. 한 3분의 2로 줄어버렸죠. 이거 학령 인구 지원자 수 감소하는 게 이 대학의 문제만 아니다. UST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UST 학생들의 가장 이제 장점으로 여겼던 높은 인건비, 이것도 대학의 학생 인건비 수준이 올라가면서 장점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누가 UST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UST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대학도 혁신해야 되고 UST도 혁신해야 되는데 대학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면 이제 뭐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투기형 교육하겠다. 이게 뭐냐면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바로 이제 산업 현장이든 연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을 키우겠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면 AI 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AI 관련된 어떤 수요가 있는 분야의 학과를 막 만들어서 인력 양성하겠다. 그리고 오른쪽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터졌는데 이거 우리 대학이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220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학의 생존 전략은 실전형 인재 양성,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국가 아젠다 대응 연구 강화하겠다. 이건 뭐죠? 아까 UST가 쓸 땐 이유잖아요. 대학이 이제 UST화 하겠다는 거죠. 그럼 대학하고 UST가 뭐 달라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UST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차별적인 기능을 해야 됩니다. 대학이 제공할 수 없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꼭 있어야만 하는 차별적인 기능 없으면 UST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처럼 대학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굳이 UST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잘못인가? 대학이 잘못된 거야? UST가 잘못된 거냐?
이제 심각하게 생존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저렇게 했잖아요. 적투기형 교육하고 수요 기반의 선택과 집중하고 국가 아젠다 대응하는 연구를 하겠다. 마치 새로운 전략인 양 얘기를 하지만 이거 새로운 전략 아니에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학이 계속 이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대학이 안 해도 더 잘한 주체 많아요. 기업에서 지금 뭐 한전에서 에너지 공과 만들고 그 삼성전자 공과대학 대학원이 기업 내 대학원이 있단 말이죠. 한전 내 원자력 대학원이 있단 말이죠. 기업이 스스로 키우고 기업이 계약학과 만들어서 대학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출연연 UST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대학이 또 이거 한다고 그러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R&D에서 국가 그 교육 고등교육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대학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대학한테 학문의 균형 발전 어떻게 할래? 기초연구 아까 계시 회장님 말씀하시지만 기초연구 중요한데 이 기초연구의 글로벌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래? 우리 아직도 노벨상 못 받는데 노벨상 어떻게 받을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기술을 이끌 스카들을 어떻게 길러낼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저 위에 있는 저런 혁신 전략을 내놓는단 말이죠. 전혀 새롭지도 않은 건데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학이 생존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새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아까 이것도 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 제9장 경제에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 전략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66년에 60년대 중반에 보면은 저 가운데 키스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에서 실제 산업화 연구하고 그 기술들을 이제 기업에 이전해가지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성전 경제 발전으로 우리나라 안내 투자 전략을 운영을 해 왔다는 거죠. 70년대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중공업, 자동차, 전자, 막 주력 산업 중심 발전하면서 스스로가 R&D 역량을 갖췄고 또 거기에 종응해가지고 화학연구소, 기계연구소, 전문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주력 산업 지원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응용연구 엄청나게 지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학이 다 기초연구 안 하고 돈 있는 데 가가지고 산업화 연구, 응용연구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출연연 없어도 되네? 출연연 무용론 막 나오는 거죠. 대학이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응용력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국가도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지나서 보니까 기초연구 완전히 황폐화다 돼 있고 출연연구의 어떤 역할 중복 때문에 국가 R&D 혁신 시스템이 제대로 구동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대학이 제대로 자기 위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아까 이것도 민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 발전을 위해서만 있어서는 아니다. 이건 이제 다 동의해요. 그래서 경제 발전, 지금은 이제 지식을 창출하는 거 이거 자체도 과학기술의 중요한 성과다, 가치다라고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팬데믹 대응하고 이제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하고 이런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서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는 거, 이러한 모든 가치가 다 R&D에서의 소중한 어떤 목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옛날에 헌법에 명시된 과학기술의 정체성에서 목표에서 포용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그러면 이제 각각 대학은 이제 자기 역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출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대학이 좀 더 기초 연구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오른쪽에 와가지고 국가 아젠다 연구하고 격투기 연구, 실무형 교육하고 수요 연구형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옛날에 했던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이런 실무형 연구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 문제 해결형 연구를 하려면은 성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연구 인프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검인정 이런 전문성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기술 적용하려면 기업하고
뭐 병원, 그다음에 질본, 뭐 경찰청 이런 다양한 수요자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대학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학에서 이걸 한다는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대학에서 실무형 연구를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UST의 차별성은 뭐냐면은 이 실무형 인재를 얼마만큼 진짜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느냐.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싫어. 큰일 났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실무형 인재가 전문성을 좀 양보하고 그냥 실무 역량만 우수한 그런 작업 현장, 작업장, 뭐죠? 현장, 작업 반장을 우리가 실무형 인재라고 얘기하냐? 그건 아닐 거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할 역량이 있는 연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실무형 과학기술 인재 석박사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과학기술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몰입을 해야 돼요. 연구에 몰입을 해야 된다고. 연구자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결국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이제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걸 지원해 줘야 돼요. 정책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안보 재난안전기술단이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이런 이제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뭐 연구 장비 지원해 주는 조직도 있어야 돼. 이게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 학생은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과학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실제 그게 사회 문제 해결 또는 산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실무형 연구자가 석박사가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대학이 할 수 없고 UST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 대학 교수들이 UST 교수들이 소속된 연구기관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UST와 UST 교수들이 소속돼 있는 학생이 소속돼 있는 연구기관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되면 되냐? 아닙니다. 대학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김현 총장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UST와 UST를 설립한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진짜 진정한 실무형 인재가 양성이 되려면은 연구기관과 UST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 정원 배분, 이거 정해진 TO도 이게 기관 간 기계적으로 막 그 TO를 배분하다 보면 못 채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빨리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고, 수요 중심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자. 그다음에 스쿨 인정제를 더 고도해야 되겠다. 나중에 아마 패널 토론할 때 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UST가 국가적으로 AI 인재가 필요하다, 그 수요가 반영됐을 때 지나치게 늦게 반응한 거예요. 대학이 이미 19년부터 저기 막 선정되고 하는데 UST는 22년 내년 3월에 UST 학과를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UST 내에는 AI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학과 만들 수 있고 국가적인 수요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없앨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대학에서 학과 만들고 막 저렇게 한단 말이죠. 그 10년 후에 저게 수요가 없으면 저 대학에 있는 정규 학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UST의 본부의 기획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학생 근로계약제 이거 완전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푸닥 지원 프로그램, 큐리니 뭐 이런 것들, UST는 저기에 법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다 빠지고 있단 말이죠.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법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UST 참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연구소의 중요한 미션이 글로벌 지안파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국가연구소에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진출하는데 엄청나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외국에 이제 진짜 외국 정부가 추천한 학생들 받아가 제대로 키우고 관리해가지고 지안파 그룹 만들어야 됩니다. 졸업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과 연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교육정원 유연화 좀 해달라 이런 내부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라이선스는 대학은 이제 다 할인을 해가 봤는데 UST는 적용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UST 주도의 캠퍼스 간 협력 연구 과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이 UST의 메리트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일반 정규 대학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서 뭐 수도권에 저런 기숙사 같은 걸 좀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UST의 정체성 그리고 UST가 처한 상황, 당면 과제 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석경광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UST만의 특수한 교육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 외부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진단과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기범 선임 연구위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기범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목이 이제 요청을 받은 어떤 발제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UST는 어떤가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UST 외부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실제 이 외부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뭐 한편으로는 객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UST에 대해서 좀 관심과 애정과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해서 저를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외부에서 보는 어떤 UST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노력이나 환경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혹시 있더라도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참고로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앞부분 석형강 본부장님의 발표가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없던 부분은 좀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어떤 UST의 위상, 그다음에 이제 장점과 한계, 기대와 과제라는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T라는 기관을 바라봤을 때 외부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 인력 양성 모델이다. 사실 이제 출연연 중에서는 KDI의 한국개발원의 KDI 스쿨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쪽은 사회경제 쪽 분야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석 본부장님 발표됐었지만 해외 주요 유수의 연구기관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의 한국 유일한 모델인 거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최고 수준의 어떤 연구시설 장비, 독보적인 연구 영역,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뭐 나로를 한국연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내 대학에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독보적인 연구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국내 다른 대학의 지원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UST 학생 지원은 최고 수준의 어떤 학생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UST가 그러니까 학생을 교육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출연료의 연구 보조 아닌가? 라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뭐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일손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인력정책을 주로 좀 많이 계속했습니다만, 그래서 볼 때 과연 UST의 인재상이 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인재상이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초등학교 뭐 교훈에 나오는 뭐 이런 그런 인재상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졸업하면 뭘 하지라는 겁니다.
UST를 물론 생긴 지 이제 20년도 되지 않은 신생 기관입니다만 과연 그 졸업생들은 나와서 뭘 하는 걸까라는 것이 UST에 가지는 첫 번째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인재상, 그럼 졸업하면 어디 가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의 UST의 어떤 위상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환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석 본부장님의 발표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UST가 생기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배경으로 제기했던 문제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문제들 중에서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모든 면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 석박사 인력이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정체되어 있다. 20년 전에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었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사 인력의 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수요가 90년대, 2000년까지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의 어떤 체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쓸만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인력 배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3배 이상의 어떤 공급, 그러니까 한 해에 배출되는 규모로 거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박사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향 취업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꼭 박사학위가 필요 없는 일자리에 가는 더 늘어나게 되고 그 현상은 연쇄적으로 석사, 학사, 전문학사 노동시장에도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의 어떤 양성, 활용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재나 한쪽에서는 취업난인 거죠.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성과는 굉장히 세계 어디에나 자랑할 만하고 뛰어난 것입니다만 그것은 산업체로 한정을 한다면 여전히 일부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우리 민간 전체로 본다면 아직 그 혁신 역량이 우리 과연 그 투자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략 한 5만 개 정도가 됩니다. 부설 연구소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박사 인력을 보면은 상위 한 10개 기업, 30개 기업 여기서 절반 이상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 5만 개 기업 중에서 박사 인력이 1명 또는 0명인 연구소가 절반입니다. 절반의 연구사는 박사, 그 1명도 대부분은 연구소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사가 없는 민간 연구소가 개수로 보면 절반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모든 이제 수도권 근처로만 희망하다 보니까, 제가 신문 기사에서 하나 따왔습니다만, 엔지니어 초봉을 2천만 원 더 줘도 지방은 안 간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자리 정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R&D와 민간 수요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R&D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R&D 인력을 당연히 길러내서 R&D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R&D 투자는 인력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R&D와 수요가 불일치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한 예로 그러니까 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R&D는 논문이 잘 나오고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는 첨단을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 R&D 정착에서는 민간이 취약한 분야의 R&D 투자가 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분야가 되죠. 바이오 분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체가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R&D 정책의 관점에서는 바이오가 민간이 약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많은 바이오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이오 인력의 박사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갈 만한 산업체가 여전히 취약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R&D와 어떤 인력 정책의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반대되는 것은 이제 전통산업 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여전히 잘하고 강한 분야들입니다. 전자, 기기, 이런 기계 이런 분야들인데 화공 이런 쪽은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연구를 잘 안 합니다. 이쪽은 이미 좀 탄탄하기도 하거니와 첨단이 아니다 보니까 연구비가 몰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오히려 기초적이고 가장 학부 커리큘럼에서 필요한 과목의 교수를 구하기가 더 어렵고, 나노, 바이오 이런 뭐 AI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재가 모자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이런 분야들은 기업의 수도 많고 크기도 크고 인력을 뽑고 싶은데 대학에서 그 분야 인력은 잘 양성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R&D와 민간 수의 불일치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학기술 인력의 어떤 진로가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인력 정책에서는 수급 전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나라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지금 대학 학과에서 양성되는 인력은 어느 정도니까 뭐 어떤 분야는 남는다, 모자란다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전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학과 산업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과를 나오면 전자와 관련된 일을 한다. 기계과를 나오면 기계와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의 경계도 희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IT 인력, 우리나라에서 IT 굉장히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IT 인력 중에서는 IT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보다는 그 다른 학과를 졸업했는데 IT 단기 교육 과정을 거쳐서 뭐 6개월, 1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IT 개발자로 들어간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항상 인력에 대해서는 항상 공급 부족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런 뭐 정책에서의 그걸 따왔습니다만 뭐 관심이 있어서 혹시 이공계 인력 양성 정책이나 과학기술 기본 계획 이런 걸 보시면 뭐 여전히 뭐 몇만 명 양성하겠다, 뭐 40만 명 확보하겠다, AI 인명 몇만 명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저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제가 신문기사 몇 가지 읽었다 왔는데 이공계 박사를 따도 40%가 백수다, 해외로 떠나는 이공계 박사들. 도저히 한꺼번에 성립할 수 없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는 항상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아무리 쓸만한 인재가 많이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서 자기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1000명 중에서 뽑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비슷한 급의 인력이 있다면 이제는 좀 더 임금이 저렴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걸 찾는 것. 이것이 어떤 뭐 기업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마찬가지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야 대학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석범문님 발표에서 이제 우리 대학의 위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대학은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더 많은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새로운 정책을 펴고 사업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들의 변화를 어떤 피해라고 할까,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대학의 어떤 극심한 양극화와 서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 이제 4년제 대학만 하더라도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200개 대학에서 약 160개 대학에서 박사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200개 중에 16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2,000개 이상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박사를 배출한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200개의 대학들이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교육의 성과라고 할까, 교육의 여건을 보시면 제가 아래 표로 이제 몇 가지 대학의 유형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을 연구를 할 때 우리 대학 200개를 한꺼번에 보고 하면 특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그룹핑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제가 명명한, 그러니까 뭐 서울대, 포항공대, 4대 과기원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점 국립대라고 부르는 게 9개가 있고, 이제 수도권의 크기가 큰 대형 대학 8개, 나머지 사립대, 이렇게 이제 한번 구분을 해서 특징을 보면 학부를 마치고 석사로 진학하는 비중이 6개 대학에서는 뭐 50% 정도의 수준인데 100개에 가까운 지역 사립대학에서는 9%, 4%만이 이제 학부를 마치고 석사를 진학을 합니다. 이 석사 진학은 꼭 모교 진학만이 아니라 전 우리나라의 어떤 과정을 가든 그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6개 대학과 100개 대학의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를 마치고 절반 이상이 대학원에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한 어떤 학부의 교육과 학부를 마치고 뭐 4%, 9%만이 대학원을 가는 어떤 곳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큰 차이는 박사학위자의 대기업 취업률, 중소기업 취업률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한번 구해봤을 때 공학을 이렇게 보시면 6개 대학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1년 후에 대기업의 취업률이 50% 정도 됩니다. 포닥을 또 나머지는 가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100개에 가까운 지역 사립대학에서 대기업 취업률은 3.3%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9%인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정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6개 대학과 100개 대학은 박사학위 교육의 어떤 내용과 그 수준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200개 대학의 어떤 교원들의 어떤 비헤이버나 또 뭐 실제 운영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우리 고등교육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인재를 둘러싼 환경을 이제 간단히 보고 나서 과연 UST의 어떤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한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UST만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 일단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과 박사후 과정 취업률. 제가 아까 대기업 취업률과 뭐 몇 가지 이런 지표를 가지고 대학을 비교를 했습니다만 UST의 성과를 이제 거기에 놓고 본다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 아까 9개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UST의 장점은 안정적인 여건입니다. 석 본부장님 발표에도 있었지만 지금 대학들은 재정이나 여기서 굉장히 위기를 갖고 있고 또 연구비의 수주 부담이 굉장히 큰데 UST는 사실 이제 출연연 연구자들의 이제 연구비 수주 부담이라는 것이 이제 뭐 실제 연구자분들은 이제 막 항상 연구비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전체적인 수치나 1인당 평균 연구비로 보면 굉장히 이제 대학에 비해서 매우 양호하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에 꼭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위 과정의 논문이나 이런 성과에서는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의 뭐 6개 대학에 못지않은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UST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장점과 단점은 바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이제 공공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 유일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 유일한 모델이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 유일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어떻게 좀 뭔가 예를 들면 좀 독특하다 이렇게 좀 나라는 것인데 체계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약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대학 본부와 설립 연구기관의 역할 관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부보다는 교원의 연구비가 우선하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석 본부장님 발표에서 하나의 문구가 단적으로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마지막 쪽에 발표를 하실 때 캠퍼스의 수요에 기반한 학생 배분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 과정인데 그것을 캠퍼스 수요에 기반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제일 첫 장에서 제가 UST에 제기했던 어떤 문제점, 과연 출연량이 여전히 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캠퍼스의 수요가 아니라 그 캠퍼스에 빌려진 인력의 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어떤 정원 배분이 필요한 것인데 캠퍼스의 수요에 기반하는 것이 저는 UST의 운영 모델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한 본부의 질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실제 대학은 뭐 어쨌든 한 곳에 모여서 뭐 본부가 바로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UST는 이제 굉장히 많은 캠퍼스에 흩어져 있고 연구 교육이 모두 개별 연구실 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본부의 질 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 UST 모델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교원들의 자발적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 연구자로서 의무를 갖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더 추가의 어떤 열정과 선의로서 참여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자발적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는 뭐 어떤 것이든 이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UST의 장점과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계로서 출연전 연구와 사회적 수요의 불일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출연전의 최고 수준의 시설 장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달리 보면 그것은 출연전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배운 것을 출연전이 직장이 아니라면 밖에 나와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UST가 가진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 전반의 문제입니다. 석행 속보문의 발표에도 있었지만 우리 대학이 그동안 길러내는 인력이 사회적 수요와 무관하게 교원들의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서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것이 UST의 경우에는 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계약학과 모델이라는 것을 UST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그 어떤 그 성과랄까 그 현황을 보면 굉장히 높은 중도 탈락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니까 저 계약학과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민간의 수요를 직접 그거와 관련된 교육을 해서 인력을 보내는 모델인데 그 모델이 과연 UST에 적합한가? 그러니까 UST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와 국책 연구, 그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 모델이 과연 민간의 수요랑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UST에 거는 외부에서의 기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석보부장의 발표와 내용이 유사해서 이제 굉장히 기뻤었는데 우리 대학은 사실 올해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20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인데 모두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인구가 정말 확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정원 감축, 통합, 대학원 개혁은 불가피입니다. 이대로 정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원리에 대해서 할 경우에 200개 대학 중에서 약 70개 정도가 4, 5년 내에 이제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UST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산업 일치도 아까 이제 과학기술 인력의 특징 중에서 그것이 깨지고 있는 것이 이제 환경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UST는 그래도 여전히 꽤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진입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한 단점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이 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연구 영역의 개척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어떤 새로운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어려운 집단 연구 체제가 바로 출연연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대학의 인력 양성은 대부분 교수 개인의 연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 연구. 그래서 집단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수님 랩에서 교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큰 연구실은 포닥이 있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런 수직적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출연연에서는 일단 출연연 연구자끼리 집단적 연구 체제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과거의 어떤 학문적인 그거에서는 이전에 그 디스플린 모델이라고 부르는 학과 모델이 타당했지만 이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융복합적인 문제고 대형화되면서 개인 연구로는 감당을 하기 어려운 점점 집단 연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출연연은 그것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런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UST의 과제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UST의 가장 큰 과제는 본부의 권한 강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외부에서 볼 때는 본부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 인정제라는 것은 UST에서도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훨씬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석보문의 발표에서 독일의 어떤 모델에서 막스 플랑크, 프라운호퍼 이런 예들을 드셨는데 우리 출연연은 20몇 개의 출연 연구기관이 사실은 그 독일의 4대 연구회가 모두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산업 연구에 가까운 애트리 생기연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기초에 가까운 키스트, 화학연, 천문연 이런 것도 있고 이것들이 그다음에 거대 공공을 담당하는 항우연, 철도연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 특징들을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UST의 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스쿨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20몇 개의 많은 캠퍼스에
에서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것이 평균의 희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특정 영역 그 특성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영역은 타 기관에서는 이제 하기 어려운 대형 영역, 대형 연구 같은 시스템 연구 영역, 그다음에 기초 기반성 연구, 밀접한 산학 영역, 융합 영역 이런 영역에 대해서 각각 캠퍼스의 독자적인 특성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출연연이 이전에 2000대는 기초 공공 산업의 세계 연구회로 나누던 시절에서 지금 하나로 합쳐졌는데 이 교육의 어떤 학생들의 길러내는 인재상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UST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이제 우리 대학의 전체에서 수치를 보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 대학 같은 경우는 10%가 되지 않고, 지역 대학, 100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30%가 되지 않고 한 그 정도의 비율인데, UST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이제 석본부 장님은 지한파를 양성하고 뭐 한국의 네트워킹 입장에서는 그건 물론 당연히 장점입니다만 이 외국인 학생들의 진로를 그러니까 UST는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국내 타 대학의 그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한국에 남지는 않습니다. 남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으로 이제 다음 과정을 가는 것일 것인데 그렇다고 할 때 국가 정책에서 본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굉장한 지원을 해줘서 그 연구실을 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UST는 조금 고민을 할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차별화된 사후 관리, 그다음에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학위를 마치고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기간으로 보면 이제 출연년의 이제 비율이 높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경력 경로 관리라는 것이 UST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서 없이 이제 외부에서 본 UST라는 이름으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 환경이 뒤바뀌고 있는 가운데 UST의 장점은 물론 한계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박기범 선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UST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부 주제 발표를 마치고 무대 준비 등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시 2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